자, 그러면 이제 그 성리학의 발달 부분을 볼게요. 자, 보통 이 성리학은 이제 주작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여기 성리학은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론이 그 핵심 키워드예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이 성리학의 이 기론이라는 내용은 어디에 나왔냐면 선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선종의 본체 체와 작용용에서 체와 용이라는 개념이 각각 그 사서에 이와 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이 기와 그 다음에 성리학에 영향을 줬던 그 종파는 선종.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자, 이 성리학은 종전의 여러 그 현상들을 뭘로 다 설명하죠? 이와 기로 이원론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갖고 명분론이나 그 다음에 하이간, 정통론, 그 다음에 신성론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신분이 형성되는가? 그거 할 때 모든 사물 속에 모든 인간은 이가 내재되어 있지만 왜 차이가 나타나죠? 그 기의 포탈에 따라서 네가 잘 발현된 사람은 사대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가 발현되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 평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대부가 위고 일반 평민은 아래다. 그 사대부든 평민들을 이가 잘 발현할 수 있도록 교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푸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마음에 신성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성리학에서 제일 발달된 학문이 어디냐? 신성론이에요. 이 신성론은 중국의 신성론보다 더 발달됐어. 예. 그래서 그 양대 거두가 누구냐면 이항과 이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신성론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자, 그 성리학은 그 밑에 잠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을 뭐와 뭘로 연결되죠? 성과 정으로 나눈다고 보고 있죠. 성은 이, 정은 기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정을 보다는 성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성 속에 있는 니를 발현을 시켜야 돼. 내 마음 속에 있는 니가 발현을 시켜야 되는데 왜 니가 발현이 되지 못하냐? 욕망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천리, 이 천리라는 건 뭘까요? 삼강오륜이죠. 삼강오륜을 보존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또 욕을 제거해야지만 뭐야?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양론에서 뭘 내세우냐면 거경국리를 내세요. 그래서 거경이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갖추고 국리는 뭐야? 사람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를 깨달으면 바깥에 있는 이를 하나하나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국리인데 자, 그 국리의 방법으로서 여러분들 건물 치지가 있어. 견문이라는 것은 각각의 마음에 아니 각각의 사물 속에 있는 니들 하나하나 깨달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 마음 속에 니를 깨닫는 방법이야. 그래서 성리학은 그 안에보다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나를 중요시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수양을 어디서 찾는 거야? 바깥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객관적 유신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했죠. 양명학은 내 안속에서 찾죠. 그래서 이게 주관적 심리주의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럼 내가 깨달음을 얻었고 내가 나름대로 수양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수양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남들이. 그건 어떻게 해서 하냐? 내가 수양이 잘 되면 뭘 통해서 나타난다? 예를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종법을 잘 지키는가, 뭐 제사일이나 상장 제대를 이렇게 잘 지키는가, 다 예야. 그와 관련된 학문이 뭐죠? 예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뭐냐면 수양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원래 처음 목적이 뭐예요? 예론이나 예라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의 수양 상태를 알 수 있는 어떤 평가 도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 수양보다는 뭐가 이제 강조되는 거야? 평가 도구, 예가 강조해, 예론이. 그래서 그 예론을 봤다고 해갖고 조선 후기 때 이제 일어난 것이 예성 논쟁이죠. 근데 이 예성 논쟁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명나라 때나 이런 송나라 때도 이 성리학이 일반화되면서 이 예성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수양 정도가 예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목적과 수단이 뭐예요? 전치가 되죠. 형식화되고. 그러니까 예론이 강조되면서 원래 성리학이 강조했던 자기 수양보다는 뭐만 강조되는 거야? 형식적인 예나 예론만 강조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심성론적 논쟁은 다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정치, 사회, 경제적 정책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조선 성리학의 그런 구도인데요. 자, 그러면 조선 성리학의 어떤 기둥을 세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항과 이이죠. 그럼 이항과 이이 사상을 이제 볼게요. 자, 그 이항과 이이 보면 이제 여기 제가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으로 적어놨지만 그 전반적으로 이나 이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죠? 이기 이원론자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가 좀 이론론 쪽으로 좀 강하고 이기 이론으로 그 다음에 이항은 이기 이원론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좀 약간 상대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이를 주기론자, 이항은 주의론자 이렇게 분류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황을 보죠. 이황은 정통 그 성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주자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물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항의 사상 형성까지는 뒤에 좀 얘기했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자, 인간은 마음이 있죠. 심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이항은 그 주자의 말 중에 이기불상작, 이기불상리가 있어. 그 중에 어느 부분을 더 강조했냐면 이기불상작 부분을 강조했어.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원론적 관점이 이게 이론론적 관점이에요. 이원론적 관점이죠. 섞이지 않는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원과 정이 있는데 성이 꼭 리가 내재해야 되고 이거 성직리죠. 예. 그리고 그 리를 발현한 것이 사단이다. 사단은 누가 말했어요? 맹자가 말했죠. 그래서 인이 예지, 사양지심, 수요지심, 치리지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사단이고 정이라는 것은 기계가 내재되어 있고 기계는 칠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때 이라는 거, 그 성이라는 것은 본연지성이야. 원래 우리가 타고난 천리야. 요거는 선수무악이야. 오직 뭐야? 선하고 악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기라는 것은 비지지성이야. 이거는 가성가악이야. 그러니까 칠정 안에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요게 이제 이항의 이기론이고 이의 이기론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의 이기론은 뭐가 이제 다르냐면 자, 이항은 이기불상작을 강조했죠.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이기불상리를 강조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반의 주체를 그 뭐냐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항 같은 이와 이발과 기발 동시에 인정하죠. 근데 이 사람은 오직 뭐가 인정하죠? 기발만 인정해. 그래서 기발이 인정하고 이가 거기에 타는 거야. 기발 이승 1도선이라고 하죠. 기가 먼저 발하고 그 다음에 이가 타는 거야. 요때 승자라는 건 승마를 의미하는 거죠. 승마 탈 때 말이 그냥 가도 나면요 이게 규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기잖아요. 정이고 정이니까 그것을 통제하는 게 뭐죠? 이라는 거야. 이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기는 정이고 성은 근데 정은 기발 상태고 위가 성이고 사단은 어디 속하죠? 실정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의 이기 이론론이에요. 여기 이제 구분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기 이론론은 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현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만 내 마음속에 네가 어떻게 돼요? 제대로 발현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항의 그 사상은 상대적으로 어디를 강조해? 니를 강조해요. 뭘 인정했죠? 니바를 인정했어. 니바를. 근데 니바를 인정했다는 건 정통 주자하고 좀 다른 거야. 주자는 니바를 인정 안 해. 뭐만 인정한 거죠? 기바를 인정해. 그래서 이항 같은 경우에는 정통 주자하고 받아들였지만 이 부분만은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니바를 인정해 준 거야. 니바를 인정했다는 거는 니의 주체성, 자율성을 인정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주자는 니바를 인정하지 않느냐? 니가 근본이죠. 근본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 세상이 움직이잖아. 그걸 안 좋아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살았던 세대가 홍보파들하고 뭐예요? 사립파들이 대입했던 시대고 홍보파들이 부정부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원칙이 중요하죠. 그 원칙이 뭐냐?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도 해야지만 규제할 수 있는 거죠. 원칙의 어떤 니의 능동성을 강조해서. 그래서 니바를 인정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이가 살았던 시대는 이게 좀 한 세대 좀 뒤거든요. 20년 뒤니까. 이제는 이제 선조 때니까 그 홍보 세력들이 몰락하고 누구 세력들만 있었어요? 이제 사진 세력도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16세기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잖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죠. 민생이 더 중요하니까 기대 상대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주자의 학설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이왕과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그 사단 칠정 논쟁이죠. 예, 사단 칠정론은 원래 누구와 누구의 논쟁이겠죠? 이항하고 기대승의 논쟁이죠. 근데 이제 그 누가 끼어든 거야? 이의가 끼어든 거야. 그래서 이항과 기대승이 10년 동안 서신으로 논쟁했던 것이 이제 이의가 거기에 끼어든 건데, 이의는 누구 편을 들었죠? 기대승 편을 들면서 이제 이항과 이의 간의 논쟁을 하죠. 그래서 이항이 그 논쟁하는 과정에 자신의 생각을 좀 수정을 하고 했던 것이 사단칠정 논쟁인데, 이 사단칠정 논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조선 신성학을 확립하는 데 큰 공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초창기 때 이런 논쟁이 발생했던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주자의 이제 그 학설을 받아들였어. 근데 주자의 학설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완벽하게 그 당시 100%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처음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고려 때부터 조선 초기 때까지 자기 나름대로 그걸 이해하려고 했어. 조선 성리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정지훈 같은 사람은 청명도솔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청명도솔 청명을 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걸 뭘로? 그림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잘 모르면 만화책부터 보잖아. 웹툰부터 보면 만화를 보면 딱 쉽게 이해하잖아요. 박시경의 조선왕조실록 보면 그만 이해되죠? 네. 그거 마찬가지로 그림을 가지고 이제 리와 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명도솔에서 사단은 이에 바라고 실정은 기에 바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이에서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정은 기에서 바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을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요게 이가 있고 이게 사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기가 있고 그러니까 실정이 있어. 그래서 이에서 뭐가 바란다? 사단이. 사단이라는 거는 그 위에 있죠? 뭐 있죠? 맹자주에 있던 맹자주에 이인이 예지죠? 이는 뭐예요? 축인지심. 그 다음에 의는 수호지심. 그 다음에 예는 사양지심. 그 다음에 지는 시비지심. 이게 사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맹자가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정이라는 건 뭐냐? 기회가 받아서 이제 칠정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칠정이라는 말은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중용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그래서 정의 발하기 이전 상태를 칠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 발하기 이전 상태를 칠정이라고 하는데, 신호예랑 신호예, 부, 예옥, 욕. 인간의 7가지 감정, 욕구죠. 그래서 시와 노는 알 테고, 예는 가여운 거. 그 다음에 구는 두려운 거. 두려운 구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뭐예요? 미워하는 거. 욕은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칠욕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청명도선에서 나름대로 주자의 학설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항이 이걸 잘못된 거다. 이런 이해는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와 기와 사단과 실정은 뭐야? 다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주자가, 그러니까 이항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와 사단은 같은 한 몸이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기와 칠정도 같은 한 몸인데, 다만 이제 그 사단이 있고, 이가 있고, 이렇게 칠정이 있고, 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사단의 제일 순수 상태가 뭐죠? 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칠정의 제일 순수 상태가 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이항이. 그래서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요거하고 같이 비슷하지만, 사단과 칠정을 각각 발해서 이와 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와 기가 발해갖고 사단과 칠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발설, 기발설 주장해. 이발설, 기발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누가 반격을 한 거야? 기대승이 반격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은 실정의 한 모습으로 사단은 이발로, 실정 기발로 대입시키는 불가하며, 이거 잘못된 이해 방식이죠. 다 사단과 칠정은 이와 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특히 뭐만 주장하냐면 기발을 통해서만 사단과 실정이 다 반한다. 이렇게 주장. 그게 기발설을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냐면 이가 누구 편을 들었죠? 기대승 편을 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기발 2승 1도
동설 주장이에요. 아까 얘를 기가 반해서 뭐가 탄다는 거야? 이가 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라는 거는 칠적이라는 게 있죠. 인간의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 뭘로 비유할 수 있어? 말로 비유할 수 있어. 막 많이 달려. 그러니까 근데 많이 달려서 질주하면 이게 제대로 돼요? 뭔가 길이 있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겠죠. 뭐가 타는 거야? 이가 타서 이걸 통제를 하는 거야. 이승이라는 건 승마할 때 통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승과 이의 반격을 받고 이왕이 또 수정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냐면 이기 호발설, 이발 기수설을 이제 주장해요. 이게 이제 근데 자 이와 기가 동시에 뭐냐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가 발해서 기가 또 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와 기가 뭐냐면 각각 이발 기발이 아니라 이와 기가 동시에 뭐냐면 수용을 해갖고 같이 발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호발설이고 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가 먼저 발해서 기가 그 다음에 발한 거는 어떤 사람들이죠? 주로 이가 먼저 발해서 기가 그 다음에 발한 거는 이 사람들은 그 사대부죠. 기가 먼저 발해갖고 이가 그 다음 발한 거는 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 호발설은 잘못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신문제의 어떤 그 불평등을 먼저 차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죠. 물론 이때는 이왕 그 생각을 안 했어. 언제? 그 후에 그걸 계승한 남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이왕 기대승 이간에 7년간의 어떤 필담을 통해서 했던 것들 논쟁이었는데 이게 주자 성리학의 탄생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있고 그 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견들은 실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냐면 그 후에는 이제 이왕과 이가 이제 학단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 사승관계가 형성돼갖고 그 성리학에서 그랬잖아. 뭐죠? 스승의 그림자도 안 맞는다고. 스승을 공개를 깔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스승의 말을 가탁에다가 자기 의견을 갖다 붙이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이후에 17세기, 18세기 사람은 별 창의성이 없어. 되게. 그렇지만 이제 그때마다 이제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스승의 어떤 이론을 빌려다가 재해석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론이 전개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보면, 이항의 사상을 이제 보자. 이항의 사상은 이원적인 어떤 주의론을 발전시켜 주의적 대상을 했고, 그리고 우주만물의 보편적인 원리였던 항상 이명, 그 사문의 형상이 기인데, 기는 이의 발현이며 이를 떠나서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문은 그렇게 되는 까닭이 있으며, 당연한 원리가 뭐가 된다? 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요때 까닭이라는 것은 이유인데, 그 이가 이제 사문을 이전에 있고, 그 기 이전에 있고, 그걸 움직일 때, 기가 움직일 때 항상 이가 그것을 이제 통제를 한다. 이발 기술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예. 그래서 요때 그 이를 왜 중요시 여기냐? 뭘 강조하기 위한 거죠? 도덕적 실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이항이 이제 실천의 의미는 도덕적 실천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득세했다고 했죠? 홍구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자 성리학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뭐는 받아들였어요? 이발 부분만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자는 이발 인정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이발 인정했어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기 불상적 이성 기후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항의 사상과 역할 의의를 보면요. 주자의 이론을 계승하면서 조선의 현실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이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정치 과정에서 나타난 거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항은 이런 도덕적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에 약할까요? 사회경제적 문제에 약해요. 그래서 있고 대표적인 저서를 좀 보면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주자수 저조가 있어. 그래서 일본 주자의 발달 여겼는데 인민한테 때 이제 잡혀가 많이 유학자들이 어느 쪽에 이제 사람이면 경상도 쪽에 사람들이 많아요. 예, 경상도는 어디 파죠? 이항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항 계열의 이제 그 사고 방식이 그 일본은 건너가.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얘기하지만 신성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요. 얘네들 뭘 강조하냐면 주자가 차별, 질서. 왜냐면 일본은 전국시대 때 막 뭐가 일어났어? 전쟁이 많았고 하극상도 많았잖아. 그러니까 에도마코 입절 때는 성량을 받아들인 게 뭐예요? 너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너가 신분에 맞는 질서에 맞게 행동해라. 그런 것들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게 신분감, 차별감 이런 걸 되게 강조해. 그래서 이게 일본 성리학의 특징인데 하여튼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책 이학 통론이라는 책이 있고 성악식도가 있는데 성악식도는 이제 나중에 이해 성악지료와 함께 그 뭐냐면 제왕 그러니까 성악군주론의 주요 내용이 되죠.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항학파는 어디와 연결되죠? 남인계열과 연결된다. 남인계열과.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현적과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서에서. 자, 438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이항의 성리학과 그 다음에 이항학파가 있죠. 없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항에 영향을 줬던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이현적이죠. 네, 이현적 영향을 받고 이제 그 이항학파가 성립됐는데, 자, 이현적 각자 읽어보시고 거기 이항과 성리학과 이항의 성리학과 이항학파 한번 읽어보죠. 16세기 조선의 성리학을 크게 발전시킨 이황은 선배학자인 이현적의 주리론을 발전시켜 주리철학을 대성하였다. 그는 우주 만물의 보편적 원리인 형 이상이 이이며 모든 사물의 현상인 형 이하가 기인데 기는 이의 발현이며 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또 이황은 모든 사물은 각기 그렇게 되는 까닭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당연한 원리인 이가 사물 이전에 있고 이가 움직일 때 기가 거기에 올라타서 따라다닌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황의 성리학 사상은 주자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운 것이다. 이황의 사상은 훈척 정치와의 투쟁 과정에서는 이의 자발성과 도덕의 함양을 강조하여 훈척을 비판하는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살인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는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기능하였다. 이황은 유성룡, 김성일, 정구, 오운, 홍여하, 장형광, 우성전 등 많은 문인들을 양성하였다. 이들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 좌도 지역에서 이황학파를 형성하였다. 이황학파는 조식학파와 함께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였다. 또 이황학파는 이학파와 함께 조선 성리학을 주자 중심의 성리학으로 고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로 넘어가죠. 이의는 예전에 공원형 기출문제 때 한번 나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 이의 사상을 보면 개혁적 상당히 진보적이고요. 그리고 이항과 상대적으로 뭘 강조했다? 기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이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통기국론과 기발 이승일도론이에요. 네. 그 이통기국론은 이게 불상리를 강조해. 이게 불상리는 뭐예요? 이와 기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아까는 이와 기가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앞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이게 불상이 아예 물리적 결합뿐만 아니라 화학적 결합도 강조하는 거죠.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는 사물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간접적 원리고 걔는 구체적 사물에 드러나는 진료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건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설명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컵을 이제 하고 문화의 관계를 봐요. 물은 이제 뭐냐면 이야, 컵은 기죠. 컵의 모양에 따라서 이의 모양도 어떻게 될까?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형태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를 잘 발현시키려면 일단 뭐야?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뭐야? 내 마음이 발현되는 거죠. 그러다 민생 문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를 발현할 수 있는 교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예전에 선양민 후교화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발이승도서는 아까 이제 이의 특징이 뭐냐면 이발을 인정하지 않다고 했죠. 이 발의 주체는 뭐죠? 기발이죠. 기가 발하고 거기에 누가 탄다? 이가 탄다는 거야. 이가 타가지고 그걸 통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의도 실천을 강조했는데 이때 실천이라는 것은 현실 정치의 어떤 실천이야.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때 여러 사회 문제들 있죠. 삼정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혁하려는 그런 것들로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사상은 주로 이제 나중에 서인 계열이고 서인 노동 계열로 연결되죠. 정권을 좀 더 담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하면서 개혁을 추구하는 사림의 입장에서 형성됐다. 자, 그 다음 이해 개혁론, 그거 외워두셔야겠죠? 수입법. 수입법은 쌀로 받지 않은 거죠. 곡물, 박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 방부수포제도 폐지, 그 다음에 국방력 강화, 항약보고, 여기 없네? 항약보고도 있어요. 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 방부수포제는 이제 그날 군주수포제라는 말이 정확한 거죠. 예, 이런 것들하고, 신만양병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자마다 이게 의견이 많아. 왜냐면 이게 선조실록에는 없거든요. 근데 선조 수종실록에 나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선조실록은 누가 작성했어, 이거? 되게 동인, 북인 계열들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선조 수종실록은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계통이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가 이제, 이전부터 뭔가 외란의 어떤 대비고자 하는 모습, 액션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도중에 집어넣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갖고 최근에 책에서는 이 신문 양본서에 많이 빠지고 그러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해개혁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서로서는 이제 이것도 좀 몇 가지 외워두실 필요는 있겠죠. 아까 이제 그 동호문답 예전에 설명했죠. 동호당에서 난 놀지 않았다. 공부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 동호문답이고, 자, 만원봉사, 그 다음에 성악지교. 이 성악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왕하고서 이제 흉년한 신하가 성악을 군주에게 가르쳐 기질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앞에 이제 뭐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성악십도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 이건 좀 이따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학파는 그 김장생, 조연, 이기 이렇게 연결되고, 저도 인조반정의 서인정권의 핵심이고, 그 노론도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지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439페이지 펴보세요. 자, 439페이지에 이해성리학과 이학파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성리학과 이학파, 경기도 파주의 낮은 벼슬아치 아들로 태어난 이인은 어릴 때부터 조광조의 문인인 성수침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성수침의 아들인 성은각 친구로 가까이 지냈다. 그는 과거 공부에 열중하여 9번이나 연이어 장원을 하였다. 그는 이황과 함께 16세기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쌍벽을 이루었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이황에 비하여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었으며 이황보다 기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시하였다. 그의 성리학 사상에서 이는 두루 통하지만 기는 국한된다는 이통기국론,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이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기의 조화를 강조하는 이기지묘 등은 만물의 보편성과 특성을 모두 강조함으로써 그의 개혁 사상의 논리적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이의 사상은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하면서 개혁을 추구하는 사림의 입장에서 형성되었다. 이는 16세기 조선을 중세기로 파악하고 군납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수미법의 실시, 국방력 강화를 위한 10만 양병설, 방군수포제 등의 개혁론을 주장하였다. 그가 저술한 성악 12호는 이의 경세론 집약된 것으로 16세기에 전개되어 내려온 재앙학의 연결인 셈이었다. 그의 문인으로는 김장생, 조헌, 정엽, 이규, 향신 등이 유명하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이학파가 형성되었다. 나중에 김장생의 문인들과 이규 등이 인조 반정을 주도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이들 이학파는 서인 정권의 핵심을 형성하면서 이후 조선의 정계와 사상계를 이끌어 나갔다. 예. 자, 그 다음에 도학정치의 부분이죠. 도학정치는 이제 뭐냐면 이건 성악군주론의 바탕이 됐던 사상인데, 이 도학정치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중용이에요. 중용에 뭐라고 했냐면 청명한 성이라고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도를 따르는 것은 교다. 이런 말이 있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도가 천명이고, 천명은 뭐겠어요? 천명 일단 상강오륜, 천리죠. 천리를 닦고 그걸 또 길러야 된다. 그리고 그걸 닦은 군주가 정치를 해야지만 최선의 정치, 지선의 정치가 되고 최고의 정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교에 말한 수신제가 시국 청편하라. 그러니까 천하를 평정하고 국가를 닦기 위해서는 국가를 정치하기 위해서는 뭘 닦으라는 거야? 먼저 수신해라는 거야. 수신. 그러니까 내 천명을 잘 닦아가지고 수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지만 제대로 올바르고 최선의 정치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도학정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이 도학정책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그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일단은 그 앞에 이제 요때가 이제 16세기인데 그 전에 누가 있었죠? 연산군 있었지. 연산군 아주 사이코패스죠. 예. 강해군은 내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연산군은 완전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종전 조선왕조 시대 다 부정하잖아. 3사 부정하고 막. 그래서 이제 연산군 때 군신관계 파탄되면서 이제 뭐냐면 그 민유방본, 그러니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균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군주가도 뭐냐면 수신해야 된다. 연산군 같은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서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조광조 같은 사람들이 뭘 강조해요? 홍구파 대응하면서 수신을 강조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도합 군주론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합 군주론을 이제 처음 제시했던 사람, 그러니까 성악 군주론을 뭘 제시했던 사람은 이현정이나 조광조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은 책이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황과 이이예요. 그래서 이황은 아까 말했던 성악십도라고 하죠. 성악십도라는 것은 군주가 그 수신할 내용들을 뭘로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야.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근데 이걸 상조에 올렸다고 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군주의 어떤 주관적 성취 과정에 따라 성악, 마음의 수신하는 학문을 닦고, 군주의 수기와 치인의 어떤 실천의 소극적 권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군주가 이런 것도 있으니 너네 한번 닦아봐라. 권유를 내. 그럼 군주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얘들 같이 알겠지만 자율적으로 판단 돼요? 안 되죠? 항상 옆에 조언해주고 관리 감독하고 뭔가 칙칙칙 던져줘야지 하죠. 마찬가지로 이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항 같은 경우에 객관적 기준이 없어. 근데 객관적 기준은 어디에서 찾았냐면 대학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군주가 사업마다 해야 할 규범이나 절차를 명시를 해줘. 너희들 그냥 열심히 해. 그게 아니라 너네 8시 50분까지 등교를 해. 그리고 와가지고 먼저 책 읽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점심시간 때 또 자습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10시까지 야자해. 보충 듣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핸드폰 다 걷고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제시해. 어디에서 기준이에요? 대학에서. 근데 이제 이형 같은 거는 그냥 열심히 하세요 하고 끝났거든.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군주가 이게 기질을 변하는데 적극적으로 누가 되는가? 학문과 신화가 개입을 하는 거죠.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의 성악 지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항의 성악 십도하고 이의 그 성악 지표를 외워두세요. 차이점. 예. 그거 교과서에 가끔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 성악 군주의 의의가 뭐냐? 이거는 이제 포셈에 있는 내용인데, 자, 군주 권력을 절대화했지만 그 왕권이 제도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공치에 확립돼서 군신관계가 상대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선왕조 자체가 어떤 거예요? 상당히 이제 전제 왕권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리학자들이 등장하면서 공동 정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공치주의를 강조하고, 특히 앞에 누가 등장했어? 연산군이죠. 이 연산군 상당히 역사적 역할을 많이 했어요. 연산군이 등장하면서 연산군이 뭐에서 쫓겨났죠? 중종관제에 쫓겨났죠?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군주, 그리고 신하만을 무시한 군주는 쫓겨날 수 있어. 왕답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절대적인 군주관이 이걸 통해서 성악군주나 그 다음에 중종관조를 통해서 상대적 군주관으로 바뀌었다. 왕은 기본적으로 충성의 대상이지만 왕이 왕답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신하가 쫓아낼 수 있어. 근데 역사적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참여층에 확대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에 대한 정치들이 등장했고, 이들을 위해 분당 정치가 대두되면서 점점 이제 뭐냐면 군주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군주 중심의 공적 지배 영역에서 이제 분당 중심의 어떤 영역으로 변화될까? 사적 지배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 나온 것이 선악군주론이다. 이렇게 이제 의의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셈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냥 참고만 드세요. 애우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다 외울 거는 이제 이항하고 이의의 차이점. 그리고 이항하고 이의가 성악 군주를 내세울 때 어떤 책들을 내세웠나? 성악십도, 성악지조. 그거 외워갖고 쓰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이해하기 편한데 막상 쓰다 또 못 써요. 이런 것들. 네, 정확히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불교와 민간신앙으로 넘어가죠. 자, 불교와 민간신앙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왜냐면 조선 성리학 나라기 때문에 별로 이제 볼 게 없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조선시대는 억벌 정책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했지만, 국가적으로는 탄압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불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왕 중에. 태종 같은 경우에는 궁중 불사를 폐지하고요. 사원 재산을 몰수하고, 사원을 축소하죠. 네. 그 다음에 도축제를 이제 실시했다는데, 그 숙녀수를 제한하기 위해 도축제를 실시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태종 이전부터 고려 때부터 도축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도축제 하면 뭐가 연상돼요? 네? 그 조선시대만 연상되죠? 근데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그 있었다. 그래서 도축제가 뭐예요? 승려가 출가할 때 국가가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아무나 승려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허락, 국가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승려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목적은 군역의 면제적인 승려수를 제한하고 군족을 확보하고 불교교사의 인적 기반을 제압해 억압하는 목적을 했다. 이건 고려시대 때부터 실시했어요. 왜냐면 고려시대 때도 불사가 많으면 국가 입장도 안 좋아요. 왜냐면 그만큼 성인 남자들이 다 어디야? 돈 닦고 들어가면 애는 누가 나? 애가 안 나면 어떻게? 지금도 그렇잖아. 얘들 많이 낳아야지. 뭐예요? 세수도 많이 거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축제는 뭐 태종 때보다는 이것도 잘못된 건데 태조 때 실시했어요. 이거 태조 때. 네. 그래서 이제 태조 때 이거 본치세요. 태조 때 그 승려가 되기 위해서 양반의 자제는 포 100피를 이렇게 그 납부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좀 지우시고 태조 때 이제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태조는 개인적으로 숭배를 했어요. 이 사람도 되게 불교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지금 양주에 해암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에 물러나고 해암사역하고 무학도 이제 신봉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국가 정책으로는 성리학적인 가치를 강조했다. 그래서 도축제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태종 같은 경우 태종도 되게 싫어했어 불교를. 이 사람은 아예 개인적으로 싫어했어. 그래서 궁중 불사를 다 폐지시키고 사원제를 몰수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세종의 이제 그 왕후가 있어요. 그 태종의 아니 세종의 엄마죠. 태종의 이제 부인 누군데 이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제 그 세종하고 태종하고 이제 논쟁이 일어났어요. 세종이 아빠 말 듣기로는 상당히 호자 중에 한 명인데 요 문제만 이제 그 갈등했는데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죽으니까 이제 태종이 그 보통 그 놈만 능만 만들려고 했어. 근데 세종이 안 된다. 불교 사찰을 만들어서 원처를 만들어서 뭐냐면 그 명복에다 빌려주자. 근데 태종이 그걸 반대했어. 근데 세종이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걸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세종은 개인적으로도 근데 불교를 싫어했던 인물이야. 근데 이에 반해서 세종은 초기 때는 불교를 되게 탄압하는 정책을 했지만 내재라서 막판에 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 죽어나가고 하니까 그 궁중 안에 내물당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훈민정음 만들고 언해 사업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탄압 정책들은 그 초창기 내용이야. 그래서 선정과 부족의 양족을 통합시키고 사찰을 축소하고 승려수와 토지를 축소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주요한 건 조선시대 때는 사원전이 계속 존재했다. 왜 존재했죠? 4, 5세기에는 유교가 하지 못하죠. 누가 해요? 불교가 하잖아. 그래서 왕이나 왕비나 일가 친척들, 왕실의 명복들 불교에서는 사원의 존재가 필요했던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세조 때는 아예 까놓고 뭐예요? 이 사람은 배면했죠. 그래서 자신은 호불랑이나 했고 성리학을 무시하고 오직 불교를 전문적으로 내세우는데 그거는 자기의 집권하는 과정이 전혀 성리학적 명령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배불 정책을 외면하고 고순과 고유하고 강경동화를 설치해서 확보사들 같은 불설을 제작하고 그다음 원각사 17성당을 건설하고 그래서 친불 정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 또 친불 정책을 했는데 명종이 좋아서 이제 친불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문정왕후죠. 이 문정왕후가 이제 명종이 어릴 때 즉위하니까 수호천 좀 하고 명종이 퇴위한 후에도 계속 정치에 간섭을 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요거 오는데 이 사람이 불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조선시대 유일하게 뭐가 부활됐어요? 승가가 부활됐고 그 다음 보호가 활동인데 요때 보호는 고려놈할 때 보호가 다른 인물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해왕사에서 법회를 개최를 하고
그때 승가가 부활될 때 이제 서산대사, 산릉대사가 요때 승가에서 합격했던 일이야. 그래서 시험을 좀 봐야지 또 훌륭한 인재가 또 선발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명종 때 문정왕후 죽고 나서 그 이제 대대적인 또 탄압이 들어오죠. 문정왕후 때 이제 찾고 있다가 그래갖고 이제 그 해왕사 있죠. 해왕사. 지금 해왕사 없어요. 양주에 해왕사시가 있지. 그 해왕사가 그때 불타 없어졌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적으로 좀 앞에 있는 내용인데 성종 때는 도처제를 폐지시키죠. 도처제를 폐지시켜 왜? 승려 자체는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승려 자체를 못하도 했지만 실제 뭐야? 다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 형식상 오고 조선 내에 이제 그 불교는 되게 탄압받고 간시 명백을 유지하다가 언제 좀 그래도 살아났냐면 임진왜란 때 승명대의 활동을 해갖고 이제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좀 약간 위상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불교의 그 명맥 유지물은 왕실불교나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 민가의 부녀자들 왕실의 부녀자들 많이 있어요. 특히 저희 조선시대 때 불교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여자들이야. 그래서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부처 그 사원에 가보면 사찰 가보면 여자 승려들 저희 신도들 보고 뭐라고 해? 보살님 하죠. 네, 원래 보살의 의미가 여자 신도들에 붙이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부르냐? 조선시대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였다? 다 여자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나 이런 사람 다 여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 있고 하여튼 종교 기능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지도서 내용을 보는데 이것도 좀 약간 이제 태고 법통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태고 법통설이 어디 나와 있냐면 그 국부셈에 나와 있거든요. 그 태고 법통설은 이제 뭐냐면 그 보통의 선종이 그 당시에는 주류였어요. 조선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조계종에서 이제 선종 계통이 때 선종의 특징이 뭐죠? 자기 스승의 이신전심. 이 뭐냐면 그 전심 마음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통이 중요해. 그래서 유교의 법통 사상이 입각해갖고 또 불교에서 또 법통이 등장했어요. 어느 게 더 법통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태고 법통설이 나오는데 요때 우리가 보통 선종하면 누구만이 생각나죠? 진울. 근데 진울 계통이 아니에요 여기는. 조선시대 때 법통의 태고는 누구냐? 보호예요 보호. 가지사파의 그 보호, 임재종 계통. 그게 보호가 이제 지금도 주가 보호 계통, 태고 계통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지도서를 이제 한번 볼게요. 440페이지 펴보세요. 440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도첩제 부분이 있는데, 도첩제 부분은 제가 각자 읽어보시고, 호불대학 세조 해갖고, 세조의 불교정책 부분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예. 조선의 건국과 함께 본격적인 불교 배척에 여론이 빗발쳤다. 그러나 태조는 대국 초부터 불교를 탄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어풀 정책에 휩쓸리지 않았다. 승려 어풀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태종 때부터였다. 태종은 궁중의 국가를 폐지하고 사원의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242개의 사찰만 남기고 사원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도첩제를 실시하여 승려를 제한하였다. 태종의 뒤를 이어 세종 역시 어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세종은 불교 중단을 선종과 교종 양종으로 총폐합시키고 사찰을 36개로 줄이고 사찰의 승려 수와 토지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말년에 불교를 신봉하여 유생들의 비심한 반발을 받았다. 본래 불교에 대한 신심이 두터웠던 세종은 즉위하자 대불 정책을 외면하였다. 불교의 조예가 깊었던 세종은 고승들과 교유하고 왕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첩보상절 등 불서를 짓고 사경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악서와 같이 사찰을 중창하고 첩보상절과 월인 청가형 지곡을 합본하여 월인 협보를 출간하였으며 불교 음악인 영상 회상곡과 불교 무용을 만들었다. 강경교감을 설치하여 많은 불전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단행하였으며 태조가 세웠던 흥덕사터의 대형각사를 세우게 하고 대리석으로 원각사 10층석탑을 세웠다. 나아가 전국에 수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오대산과 금강산을 찾아 불공을 들이기도 하였다. 세조 때까지 가혹하였던 승려에 대해 정책을 완화하여 승려의 권익을 보장해주기도 하였다. 네,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사상사 관련돼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95페이지 펴보세요. 1번과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은 조선 중기 어느 성리학자가 쓴 이기 심성도에 관한 주장의 일부다. 이 성리학자가 사단 7정 문제를 걸치면서 이기 심성론에 관하여 독자로 제기된 주장을 써보고 당시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형성된 이 성리학자 사상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주장하는데 이 앞에 이제 예문이 뭐냐, 자 단서가 되는 게 뭐냐, 자 앞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기 원 불상 니죠. 예, 그래서 이가 기가 섞어지 아니하며 이런 말 있죠. 예, 그래서 일문이 같지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그 주요 내용이죠. 그 뒤에 보면 기가 온전하며 니 또한 온전하니 온전하게 된 바는 니가 아니고 기다. 이통 기국론이야. 그래서 요게 주요 내용은 이통 기국론과 기발 이승 일도설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한문해석 부분 보고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상의 특성은 뭐냐면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하는 개혁가 입장에 서서 상대적 기의 기능성을 중시하고 국제의 현실 문제를 관련된 개혁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서 이의 사상의 특징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불상리, 이게 불상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죠. 2번. 자, 17세기 성리학의 발달과 합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북인개혁은 이항의 계통을 내세워 한총사에 그 영향을 컸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인개혁은 어떤 학파죠? 대부분 조식이죠. 소부분 서경대 개혁이죠. 자, 한총사에 영향을 컸던 것은 남인 쪽이야. 남인 쪽이 정권 패배하면서 갑술왕국 이후에 이제 영남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남인개혁은 서경당 확통을 이뤘으며 저지를 이제 중시했다. 자, 남인개혁은 이제 서경당 확통이 아니라 어떤 계통이야? 이항이고, 요거는 이제 서북계통이에요. 서흥덕은. 그 다음에 저지를 이제 강조하는 것은 대북계통이야. 대북계통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노동의 이해합통이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이게 좀 잘못됐는데 양명학이죠. 네, 오타. 양명학에 그냥 깊은 관심을 보였다. 양명학과 관련된 강학파 쪽은 소론계통이죠. 네, 소론계통. 그래서 소론은 성호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항의 학설도 호에 보였다. 맞죠? 네, 성호의 이제 사상을 바탕으로 이항의 학설도인데, 이 성호는 주기론자이면서도 또 뭐예요? 주의론자 자체로 많이 들어요. 반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요. 자, 그러면 과학기술의 발달 부분을 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한국사 능력검증시험이나 이런 데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한번 교과식 때, 그 세종시대 때 천문학과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눈여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럼 금성교과서 그 152페이지 한번 볼까요? 금성교 152페이지. 개강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죠. 자, 과학기술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은 건국 초부터 과학기술 발전에 특히 관심을 쏟았다. 이에 따라 세종 때를 전후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당시의 집권층은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국가적인 생산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활자와 인쇄 기술이 발달하였다.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이 시기에 더욱 발전되어 세종 때에는 개미자, 세종 때에는 가빈자 등의 정교한 활자를 만들었다. 활발한 편찬사업은 제지술을 향상시켰으며 출판 문화의 발달은 유교 교육을 포함한 문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기의 산업구조는 과학적 영농을 위한 천문, 기상, 역법, 측량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천체, 시간, 기상, 토지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각종 기구가 발명되어 제작되었다. 홍이, 간이 등의 천체 관측 기구와 해시계, 물시계 등의 시간 측정 기구를 제작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추구기를 만들어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천문역법에 대한 관심과 토지조사, 조세 수입의 계산 등의 필요에 따라 수학이 발달하였고 세종때에는 칠정산이라는 새로운 역법서가 편찬되었다. 국방 강화 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무기 제조 기술도 발달하였다. 고려 말기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화약 무기 제조 기술이 더욱 개량되어 성능이 뛰어난 화포가 만들어지고 화차가 제작되었다. 병선 제조 기술도 발달하여 태종 때에는 거북선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15세기에 발달하였던 과학기술은 16세기 이후 기술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점차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예. 자, 그 조선 초기 때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고려시대 때 말에 그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원나라부터 이제 중국이나 그 서양의 이런 과학기술이나 천문학적 지식이 들어오면서 조선 초기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자들이 좀 이런 부분에 탄력성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천문학 부분을 보는데, 조선시대 때는 이제 천문학이 되게 중요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알아야 되겠죠. 절기를 알려면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하늘의 별자를 보고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절기에 따라서 하늘의 별자를 보고 절기를 파악하고 그 절기를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지금 좀 달력 있는 게 아니니까 세시풍속 같은 걸 뒀죠. 뭐 추석, 단오. 그래서 세시풍속을 한번 지내고 나면 내가 뭘 할 줄 알아. 그래서 단오하면 그 신을 뿌리고 그다음 모내기라고 추석을 지나면 걷고 수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권의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의 이치를 읽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왕이나 황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천문 지식을 아무나 습득할 수 없어요. 황제가 그 축근색들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세종시대 때 천문학이 되게 발달됐는데, 일단 천체 관측으로서 홍이와 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경루가 있죠. 이 자경루는 누가 만들었죠? 장영실이 만들었죠. 그래서 수수 올리는 시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앙부일구인데, 앙부일구는 일종의 회시계야. 예. 그래서 이 앙부일구는 이제 그 경복궁이나 창덕궁, 창경궁에 가면 다 있어. 보이죠? 근데 이게 그 앙부일구가 이제 돌로 만든 것만 보는데, 큰 것만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앙부일구는 생활에 흔히 쓰였던 그 회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되게 조그만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채에다가 그 밑에 앙부일구를 달아가지고 그 낮에 그 햇빛을 보면서 보는 것도 있어. 꽤나 그게 정확해요. 네. 그래서 실생활에도 많이 사용됐다. 그래서 이 앙부일구가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근거편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근거편 1201페이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앙부일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456번이요. 앙부일구는 조선 세종 때 처음 만든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해서 제작되었고, 가장 많이 만들어진 대표적인 회시계이다. 궁궐이나 관공서 그리고 때로는 양반들이 집에서까지 널리 사용하였으며, 정원에 설치해놓고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휴대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원에 설치하는 것은 대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게 만들었는데, 청동재와 돌로 깎아 만든 것이 많은 편이고 자기 제품도 있다. 이것들은 대체로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만들었고 조각을 한 돌받침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았다. 휴대용은 표면을 반구형으로 오목하게 파고 그 중심에 침을 세우게 되어 있는 간략한 것이 있고, 자석을 붙여 남북을 정확하게 맞춰 시간을 측정하게 만든 정밀한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이런 휴대용의 시계는 만내 솜씨가 뛰어난 매우 드문 유물로 조선시대 과학기기 제작 기술의 정밀함과 우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제 청동으로 만든 앙부일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는 후대용 앙부일구가 있죠. 이렇게 이제 보고 앞부분에 잠깐 보세요. 자, 앙부일구는 세종시대 때 만든 해시계인데, 이 해시계의 모양이 오목한 방구형, 가마솥과 같다 해서 앙부일구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세종구나 종로 앞에 이제 설치돼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골고에 보면, 그 밑에 이제 보면, 절기는 표시할 수 있는 선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24계절, 13개 계절선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지신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런 것도 있다. 자, 그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추곡기 보죠. 추곡기는 세계 최초라고 보죠. 이 추곡기는 뭘 하기 위해서 그러죠? 강수항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 추곡기가 실현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연분 구등법이 가능했죠. 객관적인 기준이 이제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지와 균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인지와 균형은 이제 그 토리 측량과 뭐냐면 지도 제작에 활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건 없어. 기록만 남아있고, 주로 이제 언제 만들었냐면, 세조시대 때 만들었다고 해요. 세조시대 때. 예. 그래서 삼각 측량이 가능하도 만들었다는 것만 알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서 440페이지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안구일보는 한번 읽었으니까 그 자경루하고 이제 옥루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경루. 네. 세종 때 못 찾으세요?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든 자경로와 옥루는 시각을 저절로 올리게 하여 알려주는 자동 시보 장치의 물시계로 15세기 최첨단 시계였다. 자경로는 세종 16년 1434년에 경복궁 경회루 남쪽에 있는 보루각에 장치되어 사용되었는데 세종은 그 우수성을 크게 칭찬하였다. 장영실은 4년 후에 자동 장치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임금님 전용의 물시계인 옥루를 만들었으며 이 옥루는 경의루 동쪽에 흥경각을 세워 그곳에 설치하였다. 자경루는 2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에 12번씩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렸다. 자시, 밤 11시에서 1시가 되면 종소리가 울리고 쥐 인형이 자의 글자가 적힌 패를 들고 솟아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축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소 인형이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호랑이 인형이 종소리와 함께 시각을 알렸다. 이러한 자동 물시계는 파수어 4개, 수수어 2개, 12개의 팔대, 동력 전달 장치, 자동 시보 장치 등으로 구성되었다. 파수어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수소로 들어가서 살대를 뛰어올리면 그 부력이 지렛대와 쇠구슬에 전달되어 격발하면 구슬이 떨어지면서 시각을 알리는 장치를 작동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해가 졌으니 한양 조성에 상문을 닫는다는 인정, 일종의 통행금지 표시, 해 뜨기 전에 성문을 연다는 하루는 자경루의 시부에 따라 이루어졌다. 세종실록에는 자경루를 가리켜 그 장치가 움직이는 것이 귀신과 같아서 보는 이마다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예. 그러면 이제 청상열자 분야지도죠. 이것도 별표 한 2개 쳐놔야 되겠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청상열자 분야지도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태조 때 만들었어요. 태조 때. 예. 태조 때 이제 보면 그 고구려 천문도가 평양성 안에서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 고구려 천문도를 보고 검근과 유방태 같은 학자관료와 서원관 같은 천문학자를 모여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차에 약간 조정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청상열차 분야지도예요. 그래서 이 청상열차 분야지도는 천상의 것을 12개로 나눠가지고 천문도야. 일종의 별자리를 그려놓는 천문도인데 이게 이제 그 고고의 과학기술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정치의 의미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태조의 이성이가 집권하는 과정을 하늘이 뭐예요?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하늘이 천문들을 이제 보내서 그래서 왕권의 어떤 조동왕의 건국의 개창의 정당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12년 기출문제 관련된 것들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그 청상열차 분야 지도를 좀 큰거편에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1201페이지 볼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청상열차 분야 지도가 나오죠.
근데 이 청산 열차 분야 지도가 이제 안각 도대색이었는데 요게 이제 태종봉만 있는 게 아니라 숙종봉도 있고 태종 때도 만들었고 세종 때도 여러 번 만들어.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만들었고 그게 여러 번 만들었다는 것은 왕권의 어떤 뭘 강조할까요? 정당성, 조선 건국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청산 열차 분야 지도는 하늘의 모습, 천상을 차와 분야에 따라 벌려놓은 그림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차라는 건 목성을 운행 기준을 설정한 적도대의 12구역을 말하고 분야라는 하늘의 별자리 구역을 12로 나눠가지고 지상에 해당 지역과 대응시킨 걸 뜻한다. 그래서 이게 나온 이제 그 청산 열차 분야 지도가 그 고구 천문도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그 밑에 줄 454에 건근의 양촌지게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청산 열차 분야 지도가 그 후에 여러 번 이제 뭐냐면 했다. 그런 좀 기억을 만들어줬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역법을 보죠. 역법은 뭐가 유명한? 칠정산이 유명하죠. 네. 칠정산이라는 것은 이제 왜 칠정산이냐? 자, 해, 달, 해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4개가 있어요. 7개 천체가 있죠. 7개 천체가 운동하는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역법석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해갖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천체 운행 과정을 서울을 기준으로 해갖고 만든 것이 이제 그 칠정선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북경시하고 한양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중국의 역법석을 수행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보통 이제 그 북경시가 1각, 15분이 좀 늦어. 우리나라가 좀 15분이 늦어요. 일각이 서울시보다는 그래갖고 지금 30분 늦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쓰는 게 아니라 동경시에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하여튼 그때 이제 15분 늦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일식이나 월식 같은 거 천문현상이 일어날 때 그 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시 일식 월식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뭘로 해석했냐면 하늘이 준 왕이나 하늘이 준 징조로 해석했어. 그래서 일식이나 월식 같은 거 일어나면 왕이 가가지고 뭔가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이제 사제 의식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뭔가 그런데 그러면 일식과 월식 같은 걸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 거야. 번번이 틀려. 그래서 그 태종이나 세종 시대 때도 틀려가지고 그 담당 그 서문관이 공정을 받고 기항을 간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원인이 중국의 역법도 있지만 우리나라 역법을 하려면 뭘 잘해야죠?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그 역법 수학을 잘 못해. 수학을 못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안 되겠다 해갖고 세종시대 때 그 우리나라의 정확한 역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원의 수신력과 명예 대통령을 바탕으로 해갖고 칠정산 4편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칠정산을 만들어가지고 역법 새로운 역법 만들어갖고 했다. 그 의미는 이제 중국의 역법과 이슬람 역법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조선의 자주적 역법을 확립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칠정산은 조선 전기까지 사용했다가 나중에 조선 그때 시합력이 들어오죠. 청나라부터 그 전까지 계속 사용했던 역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관련된 지도서 내용을 볼게요. 지도서 44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실정사 한번 읽어볼게요. 15세기 세종 때에는 천문학과 역산학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의 최종적 성과는 세종 24년에 칠정산의 편찬으로 나타났다. 이 역법서는 해와 달 및 우행성의 위치를 계산하는 기술을 설명한 것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것이었다. 정흥지, 정촌, 정인지, 이순지, 간담은 세종의 명을 받아 10년 만에 칠정산 4편과 10편을 만들었다. 칠정산 4편은 원나라에서 만든 수시력을 바탕으로 하면서 명예 대통령의 장점을 가미하였으며 한양에서 관측한 자료를 가지고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칠정산 4편은 수시력이나 대통령에 비해 한 단계 진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칠정산 외편은 아라비아 역법인 회의력을 이순지, 김담 등이 연구하여 만든 것이다. 이 칠정산의 편찬으로 조선의 천문학과 역산학의 수준은 당시 세계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써 중국의 역법과 이슬람 역법을 받아들여 이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 조선왕조의 사주적 역법이 확립되었다. 네, 그럼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 그 104페이지 2번 문제 볼까요? 104페이지 2번 문제. 아니요? 기출 문제 104페이지 2번 문제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세종 때 중국과 그 아라비아 제작한 역법소를 바탕으로 가에 들어간 것은 뭐죠? 칠정산이죠. 정확한 시간을 알리기 위해 손모양의 앙부일구를 해종고나 뭐 종무에 설치했다. 그냥 앙부일구죠, 나는. 자, 가를 보면, 자, 청산열차 분야지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틀리죠? 청산 열차 분야지도는 칠정산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근데 이게 예전에 수능 기출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거 나오고 나서 자기는 최태성 선생님이 이 강의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맞췄다고 하는데 참 수준하고는 알만하죠. 예, EBS 강의 듣고 맞췄다는 거는 좀 수준이 낮다는 거야, 제가 봐도.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가는 조선의 독자적인 가치와 천문자를 수록했다. 맞죠? 북경시간이나 어릴 기준했기 때문에 서울시를 기준했기 때문에. 그래서 칠정산 의미 꼭 외워두세요. 중국의 역법과 이스라엘 역법을 수행해서 우리나라 실정이 맞도록 곤충을 쓴 자주적 역법이 확립됐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24절기를 풀는 13개 저유선. 저유는 계절선이죠. 3개 나왔죠. 네, 맞고요. 그래서 앙부일구 보면 거기 밑에 잘 있어요. 계절선이.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절기도 알 수 있고 계절도 알 수 있는데 해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해가 갈 때 해가 그 길이에 따라서 이제 그 절기가 짧음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나 봐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그 나는 앙부일구는 자기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조선 후기까지 되겠다. 맞죠? 그 앙부일구는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요. 청동도 만들 수 있고 자기도 만들고 심지어는 후대용으로 해갖고 이제 그 뭐야 뒤에 있는 그 부채도 이렇게 달려 있고 그래서 다양한 뭐냐면 소재를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동문의 형상을 새겨놨죠. 12지상.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요. 다음에 이제 틀린 거니까 1번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의학 부분인데 의학을 좀 쉬었다가 할게요.